어쩌다 마주친 클래식. 이번 시간에는 피아졸라의 탱고를 피아노 음악으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아니스트 이영교 씨와 함께 계속 진행할 건데요. 이번 시간은 사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곡보다는 뭔가 숨겨진 보석을 찾는다는 기분으로 알려지지 않은 명곡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영규 피아니스트께서는 피아졸라의 음악을 들으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저는 피아졸라의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짙은 빨간색, 하지만 명도가 굉장히 낮은 벌건디, 그러니까 레드 색깔이 떠오르는데요. 아마도 반도네온이라는 악기가 가진 그 애수어린 음색이 피아졸라의 음악을 듣는 우리한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버건디 색깔이 먼저 떠올라요. 그 화려하고 강렬한 원색의 빨강이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버건디. 그리고 아마 그런 버건디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게 그 반도네온이라는 악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인가요? 저희가 피아졸라의 사진을 보면 주로 갖고 있는 그 악기인데요. 반도네온은 연주자 고상지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핏 보면은 아코디언과 비슷하지만 반도네온은 사실 독일에서 원래 만들어진 악기라고 하고요. 탱고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악기여서 탱고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졸라는 자신과 반도네온을 거의 하나로 동일시를 했다고 하고요. 반도네온은 벨벳 같은 소리, 종교적인 소리를 낸다고 말하면서 슬픈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탱고 음악을 들으면 이제 뭔가 마음을 울리는 슬픈 음색이 느껴지는 게 그 반도네온이 가진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리듬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 탱고 리듬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탱고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선원들이 쿠바 섬에서 유행했던 4분의 2박자의 하바네라를 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바네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나 몬테비데오의 거리에서 연주되고 춤추던 칸돔베가 섞여서 밀롱가, 그러니까 두 박자 계통의 밀롱가가 파생되었고요. 그 밀롱가에 변형된 음악이 탱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바네라는 오페라 카르멘의 아바네라를 생각하시면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바네라는 탱고의 할머니라고도 불리는데요. 당김음을 통해 관능적인 색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박자 계통의 밀롱가라는 단어는 춤과 음악, 또 심지어 춤을 추는 장소까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리듬은 아바네라와 같은 4분의 2박자 계통인데 탱고를 그룹으로 춤추는 것 역시 밀롱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춤에서의 탱고는 어차피 음악에서의 탱고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탱고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탱고 음악은 보통 이제 연주될 때 있어서 두 대의 바이올린, 피아노, 더블 베이스, 반도네온으로 구성되는데 가끔 이제 사람의 목소리, 노래를 곁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는 듯한 선율이 인상적인데요. 일본의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탱고에서도 그런 특징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작곡가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TV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좀 OST가 훌륭한 곡들을 들어보면, 그 장르들을 들어보면, 이거 피아졸라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탱고 느낌을 가진 음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작곡가들에게 사랑받는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네, 탱고는 피아졸라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음악에서 이제는 국제적인 음악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아졸라는 탱고의 클래식과 또 그가 살았었던 뉴욕의 재즈를 결합해서 새로운 탱고, 즉 누에보 탱고를 탄생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나는 푸가를 써도 탱고처럼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왠지 그 말에서 피아졸라의 성격까지 바로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피아졸라가 작곡한 탱고를 들으면 굉장히 기승전결이 깔끔한 클래시컬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피아졸라의 곡을 들어보면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클래식 작곡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관현악법이라든지 리듬, 음악, 악기 음색에서 있어도 피아졸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30년대, 40년대는 정말 탱고가 호황기를 이뤘었던 시기인데 탱고 오케스트라에서 자주 사용되었었던 방식인 3-3-2 리듬을 사용했었던 것도 특징인데요. 3-3-2 리듬은
저희가 1, 2, 3, 1, 2, 3, 1, 2 해서 박수를 같이 치면 1, 2, 3, 1, 2, 3, 1, 2 이렇게 해서 탱고를 보신다 했을 때 많은 댄서들이 이렇게 박수와 발을 구르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듬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리듬이에요. 이런 리듬을 가진 곡들을 피아졸라가 많이 작곡했다는 것도 이제 곡들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피아졸라의 특징이 두드러진 곡들을 오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곡은 상어라는 곡인데, 아마 이 상어 들으면 핑크퐁 아기 상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곡은 피아졸라가 1979년에 작곡한 굉장히 리듬이 강렬한 곡이자 피아졸라의 취미가 반영된 곡이기도 합니다. 피아졸라의 취미라니 어떤 취미를 갖고 있었죠? 피아졸라는 정말 그답게 상어 낚시를 되게 즐겼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낚시를 즐겼던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에 되게 유명한 푼타델 에스테라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 휴양지에 저택을 구입해서 이제 매년 여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상어 낚시를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낚시 체험에서 비롯된 곡인 상어가 탄생했습니다. 이영규 피아니스트께서도 이 곡을 이제 저랑 같이 연주를 준비하시면서 들어봤을 텐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 곡을 듣다 보면 상어를 낚시하러 갈 때 그 마음의 두근거림, 그리고 상어가 언제 올까, 언제 오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초조함, 그리고 상어를 낚았을 때 그런 짜릿함과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되게 유머러스한 곡이기도 한데, 저는 또 이 곡을 듣다면 해밍웨이의 소설인 노인과 바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노인이 바다에서 되게 사투 끝에 청새치를 잡는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통통했던 청새치가 이제 다 뜯겨 먹어서 이제 뼈밖에 안 남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스토리랑 좀 닮은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멜로디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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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 멜로디가 낚싯줄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동감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피아졸라가 결국 상어를 잡아서 굉장히 짜릿한 감정인지, 아니면 다 잡았다 생각했는데 놓쳐버려서 굉장히 아쉬운 감정인지 들으시는 분들께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곡이고요. 이 상어를 피아니스트 이영규 씨와 함께 두오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소개해드렸던 강렬한 리듬이 인상적인 상어에 이어서 두 번째 소개할 곡은 피아졸라의 작품 중에서도 유명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계 중에 한 곡입니다. 피아졸라는 굉장히 클래식 음악가들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들의 곡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소개했던 뭐 피카소를 비롯해서 뭐 나중에는 내가 이게 나이트클럽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그 찬사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미켈란젤로 70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는 이탈리아 바로크를 대표하는 작곡가 비발디에 대한 헌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는 처음부터 시리즈로 피아졸라가 생각해서 작곡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이 피아졸라의 사계가 도대체 지금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피아졸라의 사계는 비발디의 사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대에 편곡되면서 하나의 곡으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피아졸라가 1965년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무뇨스의 연극 황금 머리카락에 쓰일 음악으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첫 곡 여름 베라노 포르테뇨를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계 시리즈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 이제 여름을 먼저 작곡했고 그 다음에 가을 오토노 포르테뇨, 봄 프리마베라 포르테뇨, 그리고 겨울 인비에르노 포르테뇨 순으로 작곡되었다고 해요. 이후에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가 피아졸라의 탱고 오페라 작품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속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른 작품 속에서 나왔던 나머지 계절을 발견한 후 자신의 작곡가 친구인 레오니트 데샤트니코프한테 편곡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악장으로 다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피아졸라의 사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계는 제가 이제 연주회장 가서 피아노 트리오 공연을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리오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곡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이 곡을 두오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연주할 곡은 가을의 일부분인데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을의 이미지와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서정적으로 시작하지만 바이올린의 선율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신경질적인 예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영규 피아니스트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아무래도 가을이 갖고 있는 그런 계절적 속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과 겨울 사이에서 스쳐 지나가는 가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 신경질적인 어떠한 느낌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들으시고 나면 저와 이영규 피아니스트가 말하는 그 가을 오토노 포르테뇨가 어떤 느낌이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오로 연주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가을의 일부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곡은 이영규 피아니스트가 솔로로 들려드릴 로케 밴드라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히나스테라에게 이제 1941년부터 5년 동안 작곡을 배웠었던 피아졸라가 1950년대 이후부터는 탱고보다는 오케스트라 작곡에 또 매진하면서 클래식 작곡가로서의 꿈을 많이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록게 밴드라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앞으로의 일 혹은 다가오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가 파리로 유학을 가기 전에 쓰여졌던 곡인데 앞으로 다가올 본인에 대한 어떤 운명을 예고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자신이 수차례 녹음할 정도로 가장 애정이 담겼었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곡을 했었던 당시에는 피아졸라의 시선은 클래식 음악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가 미처 자각하지 못했었던 라틴 재즈 음악의 새로운 정수, 또 탱고 음악가로서의 그의 정체성이 이 작품에 정말 아름답게 아로새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 음악이라고 하니까 그 피아졸라의 스승 히나스테라도 떠오르는데요. 히나스테라의 곡들도 굉장히 그 라틴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그런데 피아졸라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굉장히 들었을 때 이거는 피아졸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면 상당히 저는 멜랑콜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굉장히 그 열정이 불타고 있는 그런 느낌도 함께 들었는데요. 피아졸라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로케 밴드라를 이영규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곡은 아마 피아졸라를 대중들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킨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로 익숙한 피아졸라의 리베르탄고입니다. 이 곡은 정말 어쩌다 작곡된 작품인데요. 1974년에 피아졸라는 두 번째 연인 아멜리타와 함께 로마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라디오에 출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이전트인 파가니라는 인물이 방송에 나갈 3분짜리의 곡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아졸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성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아졸라가 그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상당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나한테 이런 곡을 작곡하게 하다니 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의뢰를 받은 피아졸라는 내가 베토벤처럼 내가 가난하게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너네 필요에 대해서 내가 곡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에이전트가 딱 잘라서 얘기했대요. 베토벤은 귀가 멀어서 가난하게 죽었지만 당신은 귀가 멀지도 않았고 가난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반박하면서 결국 이때 여러 곡들을 작곡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베르탄고라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 곡은 정말 어쩌다 작곡된 곡 치고는 피아졸라는 몰라도 리베르탄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리베르탄고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탱고의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피아졸라의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하게 몰아붙이는 템포와 강렬한 리듬감, 그리고 앞에 나오는 그런 서정적인 멜로디들. 어떻게 보면 남녀가 서로 첫눈에 반하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상태. 그 불꽃 튀는 격렬한 마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곡으로서 이제 대중들을 사로잡은 리베르탄고를 피아니스트 이영교 씨의 연주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 곡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만나신 피아졸라의 곡들 속에서 그의 음악적인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쇼팽의 이야기로 찾아뵐 건데요. 오늘 피아졸라의 이야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신 피아니스트 이영교 씨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쇼팽의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